합시다. 오늘 주제는 성탄제 새 장수산 보고하고 시조 시리즈들 쭉 찍었거든. 그 다음에 단독 강화는 어렵지 않아. 읽어보면 되고 만복사자 포기도 많이 봤던 작품이잖아. 요 김시습 거지. 그래서 한번 읽어봐. 그 금오신학이 어디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거 하고 바로 테스트 보자. 작품 자체를 나갈 거는 그렇지 않아. 고전 소설이 어려운 게 아니려가지고 만복사자 포기 모르는 사람 이러면 안 손되지. 아는 사람 알아? 모르겠어요. 몰라? 준석이 기억나? 만복사자 포기? 무슨 내용이야? 간단히 정리해줄게. 자, 그래가지고 성탄제부터 나갈게. 12페이지고요. 자, 성탄제라는 이름 자체가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잖아. 뭐를 떠올리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어떤 구원의 모티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희생, 생명 상실, 구원은 어때? 생명 회복이지.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는 그런 시야, 제목 자체에 보고. 화자는 표면에 나오지는 않지. 그리고 청자도 표면에 나오지 않는 이미지 상황을 가르치는데 바라보는 대상은 거기 보면 사슴이지. 화자는 사슴을 바라보는 사슴하면 보통 뭐를 상징해? 뭐 순수함 이런 거잖아. 그래서 어떤 순수한 존재 혹은 일제강점기 외적관점이면 뭐를 보기도 해? 우리 민족 이라고 보기도 해. 사슴은 두 가지가 나오지. 어미사슴과 이제 거기 보면은 또 어디 있냐? 어린 사슴. 그리고 이 사슴한테 폭력성을 가하는 게 뭐야? 사냥꾼인 거지. 몰입꾼. 그리고 보면은 뭐 직접적으로 사냥꾼이라고 나오는 데가 있나? 몰입꾼만 나오는 것 같은데. 사냥개는 나와요. 사냥개, 몰입꾼. 이건 어떤 폭력을 상징하는데 외적 관점이면 제국주의,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폭력성을 나타낸다고 상징한다고 보기도 하지. 여기에 대한 정서는 연민과 생명력 회복 소망이지. 생명력을 회복하기를 소망해. 그래서 주제의식은 순수한 생명력 회복 소망이지. 생명력 회복 소망.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산미까지 내려오는 어두운 숲, 부정적인 공간이지. 뭔가 긴박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몰입꾼의 날카로운 소리는 들리고 청각적 이미지를 정리해가지고 긴장감에서 고요하지. 쫓기는 사슴이 눈 위에 흘린 따뜻한 핏방울은 이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피를 흘리면서 어떤 희생적인 이미지가 있지. 생명 상실이고 골짜기와 비탈을 따라 내리며 넓은 언덕에 밤 이새끼까지 횃불은 꺼지지 않고 밤까지 계속 추격이 계속되는데 뭇집승들의 뒤를 쫓아 며칠씩 산속에서 잠자는 포수라는 건
포수와 사냥개. 나 어린은 나이 어린의 준말이야. 그래서 나 어린 사슴을 보았다. 오늘도 몰입꾼이 내고 오는 표범과 늑대. 자, 포수와 사냥개는 어떤 폭력성, 폭력적인 존재, 강자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표범과 늑대는 나름 강자잖아. 근데 그것들도 다 희생당한 상황인 거지. 뭐 제국주의에 의해 가지고 웬만한 이제 나라들이 다 희생당한 상황을 나타낸다고 보기도 해. 그래서 사슴 정도는 얼마든지 이제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지.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하였으며, 이거는 뭐야, 이제 치유를 하고 싶어 하는 거지.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것, 그것은 어두운 골짜기에 감염을 잠들 줄 모르는 샘과 깊은 골 넘어 눈 속에 하얀 꽃이 피는 약초. 이건 이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지, 어린 사슴이. 근데 아슬아슬한, 참으로 아슬한 곳에서 쇠복소리, 이거 더 어때? 긴장감을 더 고조시키지. 아까 어때? 날카로운 소리도 그렇고, 여기서는 다시 또 청각으로 긴장감을 더 고조시켜. 죽은 이로 하여금 죽은 이를 묻게 하라. 이거는 뭐야? 이제 생명을 유린하는 세상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지만 어린 사슴은 살아야 된다는 의미도 되는 거지. 어미는 죽더라도 어린 사슴은 살아야 된다. 그래서 길이 돌아가는 사슴의 뒷뼘에는 맑은 이슬이 내리고 자, 길이 돌아가는 사슴이라는 건 뭐야? 죽어가는 사슴의 뒷뼘에 맑은 이슬, 눈물이지. 어미 사슴의 눈물. 눈 위엔 아직도 따뜻한 빗방울. 그래서 어미새 사슴의 죽음이 죽는 어떤 생명의 상실, 이거를 이제 희생으로 나타내고, 그러면서 어린 사슴은 이제 살아야 된다라는 생명 회복의 소망을 나타낸 시나보다. 그래서 이제 뭐 외적 관점, 일제강점기의 내용을 담아가지고 쓴 거라고 보고 돼. 오장환 시대 자체가 일제강점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지. 그래서 보고 문제 나중에 풀어보고 뒤로 가보자. 새 22페이지. 이것도 어떤 순수함과 인간의 폭력성을 대비하지. 요시 같은 경우에도 어때? 어떤 폭력성과 순수함을 대비하는데 새라는 시도 순수함과 폭력성을 대비하는 시지. 줘봐. 세 개, 문장 구문하고 고정문법하고 그 다음에 문법력을 이렇게 세 가지가 되네. 시험법이지. 문법, 아니 고정문법은 사실 고정문법 교재 뒤에서 들어있는 거랑 똑같기는 한데 미리 한번 풀어봐.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고 박람수세 1 서로 대립되는 두 대상에 가지고 시상을 전개를 하는데 화자는 표면에 나오지 않지. 그냥 새를 바라보고 있고 청자도 표면에 나오지 않는 이미지 상황 묘사를 보시고 아 그리고 너희 지금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테스트 하나 더 추가하자. 다음 주부터 볼까? 시조 테스트 좀 추가하자. 그러니까 니네 시조가 많이 나왔잖아. 역대급으로 많이 나왔어 수능 특강에. 그래서 어차피 보전시가 좀 더 대비하는 점 해서 시조 문제를 20문제씩 줄게. 매주. 그것도 좀 테스트 보고 틀린 거 다시 좀 고치자. 그래서 테스트를 2개로 하고 2개로 늘리고 거기다가 이제 암기까지 포함시킬게. 총 3개 보는 거예요? 총 3개. 매주. 그럼 다음 주부터 볼게, 시조. 네. 그럼 얼마나 일찍 와야 되죠? 어? 얼마나 일찍 와야 돼? 1시간. 앞으로 그 테스트 시간은 30분으로 줄일게. 20문항으로 줄일 거야. 그리고 시조 20문항. 그래서 30분, 30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암기 테스트까지 1시간 좀 더 일찍 와야 되는데. 시조가 나올 확률이 좀 높아. 시조가 역대급으로 많이 실렸잖아, 수능 특강에. 이렇게 많이 실린 적이 없어. 10편 이하로 실렸단 말이야, 항상. 근데 지금 10편 훨씬 넘어가지. 연시조 같은 것까지는 더 많고. 그래서 시조들을 좀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야 될 것 같아. 시조들을 좀 테스트를 계속 돌릴 테니까 고전시가 베이스 쌓는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들 좀 풀어보자. 테스트 봐서 점수 반영하고 복습할까? 그건 복습은 시키지 않을게. 대신에 이제 틀린 거 한번 고쳐봐. 됐지? 자, 그래가지고 바라보는 대상은
새인데 새는 또 역시 뭐야? 순수한 존재지. 이거와 대비되는 게 포수지. 포수의 폭력성이 나타나지. 인간이잖아. 인간의 폭력성을 나타낸다고 보는 거지. 인간의 폭력성.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서는 뭐야? 비판 의식이 나타나지. 그리고 사실 이거를 대비시킴으로써 우리가 부각하고자 하는 거는 새의 순수함이야, 인간의 폭력성이야. 물론 둘 다 대비시키면 둘 다 강조가 되지만 좀 더 강조하자고자 하는 건 뭐야? 새가 정말 순수해? 모르지. 알게 뭐야. 근데 어때? 새의 순수함을 강조할수록 뭐가 더 부각되는 거야? 인간의 폭력성이 부각되잖아. 그래서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인 거지. 그래서 주제의식은 순수가치 옹호가 있기는 하지만 이건 좀 덜하고 인간의 폭력성을 비판하는 게 더 크지. 둘 중에 이 부분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하늘에 깔아놓은 바람의 여울터. 여울이라는 건 보통 물이 얕고 빠르게 흘리는 건데 이제 바람이 빠르게 흐르는, 빠르게 불어가는 곳을 의미하겠지. 속삭이듯 써먹이는 나무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순수함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노래하는 새. 사랑인 줄 모르면서 사랑하는 새. 이게 이제 순수함의 이제 표현인 거지.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죽기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새는 물어뜯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간직하지 않고 더 순수하다라는 것이 인간보다 이게 꿈일 줄 모르는 순수함이 또 나타나. 그래서 여기까지는 새의 순수함을 2연에 걸쳐가지고 부각을 했지. 그 다음에 어때? 인간의 폭력성을 나타내지. 포수는 한 덩이나 총탄이지. 총탄으로 그 순수, 새를 겨냥하지만 순수의 은유법 원관념은 뭐야? 새인 거지. 매양 쏘는 것은 피해드든 한 마리 상한 새. 이거는 뭐야? 인간에 의해서 파괴된 자연인 거지. 순수함을 겨냥하지만 순수함을 겨냥해서 얻게 되는 거는 이제 파괴된 자연만 남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인간의 어떤 욕망과 폭력성에 대한 비판에 나타나는 시라고 보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자. 장수산. 페이지 30페이지. 장수산은 이제 황해도에 있는 산 이름이라고 그랬지. 이미지시야 이것도 거의. 화자가 표면에 나오진 않지. 뭔가 화자의 내면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약간 옛날 말처럼 나오고 화자는 이제 장수산에서 고요를 느끼는지 성뜻하고 바라보는 대상은 장수산이지. 탈속적 세계, 고요하고 속세를 벗어난 세계지. 이미지 상황에서 보시고 이 장수산의 탈속적 세계에서 누가 살고 있어? 윗절중이 살고 있지. 윗절중은 어때? 욕심 없는 존재이고 화자가 본받고자 하는 존재이기도 하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삶에 대해서 염원 내지는 동경 같은 걸 하고 있지. 특히 이제 윗절중에 대해서 욕심 없는 삶 이런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래가지고 주제는 장수산의 절대 고요와 탈속적 삶에 대한 염원이지.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벌목 정정이라는 거는 벌목, 나무를 베다고 정정은 이제 음성 상징어지 한자식 의성어인데 뭔가 이제 나무를 베면서 쩡쩡 쩌렁쩌렁 소리가 들려올 법도 한 울창한 숲이라는 거지. 그래서 아람들이 한아름이나 되는 큰 소나무가 베어진 즉도 하이, 베어진 즉도 하다. 그러니까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만큼 숲이 되게 크다는 거야. 뭔가 벌목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올 만큼. 그래서 골이 울어 골짜기가 울려서 메아리 소리가 쩌러렁 들려온 적도 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뭔가 그런 소리가 들려올 법한 되게 깊은 산속 숲인데 다람쥐도 쫓지 않고 메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속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울 정도로 어때 고요하다는 거지. 소리가 들릴 것 같은 숲인데 전혀 들려오지 않는 고요한 숲. 눈과 밤이 종이보다 희고나 겨울밤인 거지. 눈 내린 겨울밤의 장수산. 달도 보름을 기다려 하얗게 뜬 뜻은 한밤 이 골짜기를 걸음이란다. 한밤에 달빛이 이 골짜기를 걷기 위해서 떴다라고 표현했지. 활용법이지. 달빛이 이제 실제로 걸을 수 없는데 달빛이 이제 산에 비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우절중 윗절에 이제 나보다 위쪽에 있는 절에 사는 중이 여섯 판에 지금 뭐 장기인지 바둑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지고 웃고 올라갔어. 욕심이 없는 거지. 욕심 없는 그 사나이에 조차리 늙은 깨끗이 늙은 내음새를 줍는다. 내음새를 줍는다 라는 거는 사실은 어때? 그 사람을 본받고 싶다라는 의미인 거야. 그 탈속적이고 욕심 없는 이미지를 본받고 싶다. 그래서 탈속적 세계에 대한 혹은 탈속적 삶에 대한 염원이 나타나는 거지.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 속에 심이 흔들리노니 이거는 뭐야? 이제 자신의 내면의 시름을 나타내는데 이게 뭐 이제 속세에서의 삶에 대한 어떤 내적 갈등일 수도 있고 고요한 삶에 대한 고독감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견디겠다. 화자의 어떤 주된 정서 견디겠다. 탈속적 세계 속에서 견디련다. 차고 오려니 슬픔도 꿈도 없는 장수산 겨울 속 잠수산 속 겨울 한밤내. 그래가지고 장수산의 어떤 탈속적 세계에 대해서 내가 이 삶을 계속 지속해 나가겠다. 욕심 없는 삶에 대한 동경을 이런 의지를 나타내는 시인 거지. 자, 그 다음에 다음 시 44페이지 고고. 자, 고고라는 거는 뭐야? 높을 고자에다가 외로울 고자에다가 높을 고자지. 외롭고 높다. 고고한 삶을 살다. 이 고고지. 그래서 북한산의 어떤 이미지, 아까 장수산은 어때? 탈속적 이미지에서 고유한 이미지라면 여기서 북한산은 어때? 높고 외로운 어떤 아름다운 절대적인 미를 추구하는 어떤 이미지를 표현을 한 거지. 화자는 이제 표면에 나오진 않지만 북한산을 바라보는 이지. 청작가가 없으니까 이미지 상황 묘사를 내시고 바라보는 대상은 북한산인데 이 북한산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는 이제 어때? 어떤 이 북한산의 어떤 고고한 모습에 대한 지향, 그 가치를 이제 지향하는, 그걸 추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 북한산의 고고함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야? 살짝 눈이 내린 모습이지. 그래서 주제는 이런 게 이제 고고한 모습이고 고고한 삶, 저 이미지처럼 나도 고고한 삶을 살겠다는 삶에 대한 지향이 나타나지. 그래서 내용을 보면 북한산의 그 높이, 고고함, 아름다움의 경지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겨울에 되게 아름답다는 거지. 다른 거 말고.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제일 높은 봉우리에만 옅은 화장을 하듯 지급법이지. 눈이 살짝 내린 거. 가볍게 눈을 쓰고 왼산, 온 산이 차가운 수묵으로 젖어있는 수묵화같이 젖어있대. 왜 그래? 하얀색과 검은색만 있으니까 수묵화겠지.
어느 겨울에 이른 아침까지 기다려야 된다. 어느 겨울에 이른 아침에 눈이 살짝 내려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 제일 고고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야. 실록은 뭐야? 새로운 녹색이니까 봄이지. 단풍, 가을. 보통 사람들은 봄이나 가을이 아름답다고 그러잖아. 꽃이 피고 단풍이 뜨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또 골짜기에 피어오르는 안개. 이거는 여름이겠지. 눈이라도 겨울이라도 또 어때? 온 산에 덮는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도 안 된다. 봄도 안 되고 가을도 안 되고 여름도 안 되고 겨울도 눈이 완전히 덮여버린 건 안 되는 제일 고고한 아름다움은 뭐야? 장밋빛 햇살만 닿아도 변질해버리는 그렇게 살짝 눈이 내린 그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온되어 있는 수분만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 아침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거는 뭐야? 그게 가장 고고한 삶이고 고고한 모습이라는 건데 이 고고한 모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도 어때? 그런 고고한 삶을 지향하겠다라는 목표의식으로 본다는 거지. 그래서 주제가 이제 고고한 삶에 대한 추구가 되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시조 50페이지. 자, 이제 이종우 요시는 고려시대 이제 정치 개혁가이거나 아니면 요승이라고 불렸던 두 가지 평판이 있지. 신돈에 대한 비판시인 거지. 이 사람의 신돈을 이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에서 50페이지 이거를 쓴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름은 보통 우리가 구름의 속성이 뭐가 있었어? 기억나? 고려시대에서 한번 대답해보자. 첫 번째, 대군. 서빈아, 대군은 뭐를 의미해? 그냥 자연에 있는 구름. 다른 다른 거는 기억하는데 대부분 기억을 못해요. 유유자청. 우연아, 청우는 뭐를 의미해? 뭐의 상징이야? 벼슬길. 청운지지라고 하지. 준서가, 황후는 뭐를 상징해? 응? 풍년. 하나는 풍년이고 하나는 뭘까? 전쟁. 전쟁의 기운. 전쟁이 일어나면 형만지가 난다고 했어. 그 다음에 뭐 자온이나 오세곤, 체온 같은 경우에는 신선세계에 나타나는 거라고 했지. 그 다음에 뜬구름이라고 해석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생무사. 그리고 지나가는 구름, 열구름 이런 거는 간신을 상징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제의식은 뭐인 거야? 이거지. 구름의 이제 간신을 떼어가지고 신돈의 어떤 여러 가지 행각들이 왕의 은총을 가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햇빛은 여기서 뭐야? 그럼 임금의 은총인 거고 그걸 가리는 구름은 간신을 상징하니까 신돈이 이제 간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구름이 무심타 생각이 없다는 건 여기서 무슨 뜻이야? 욕심이 없다 혹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말이 아마도 허랑하고 헛되다는 거지. 자기 욕심 때문에 한다는 거야. 중천 한 해 가운데 써있어 임의로 자기 뜻대로 다니면서 횡포를 부린다는 거지. 구태여 광명한 날빛 밝은 햇빛 이건 뭐야? 임금의 은총 총명에 따라가며 덮나니 그거를 방해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신돈을 간신으로 평가하는 그런 사람의 시조야. 또 뒤로 가보자. 52페이지. 성혼. 성혼은 이제 정철 같은 거지. 정철 시 중에 이제 대넘어 성혼은 집에 그게 이번에 실렸지. 기억나?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성권농이 뭐야? 성혼인 거지. 이 조선시대 양반 상촌 사회에 보면은 이제 정철이 뭐였어? 직책이 좌수나 별강이 이제 상촌 사회의 지역 문지 우두머리잖아. 양반들의. 그리고 권농이라는 거는 뭐야? 농사를 권하는 어떤 백성들한테 농사를 권유하는 어떤 그런 직책인 거지. 그래서 정자수는 누구야? 정철인 거고 성권농은 성혼인 건데 같은 시대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정철이 이제 성혼네 집에 술 마시러 가는 시조가 나오는 거잖아. 대넘어 성권농 집에 해가지고 그 성혼이야. 강호가도가 강호한정각의 어디지? 요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포를 통해 가지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지. 말 없는 청산.
말없는 청산이라는 건 뭐야? 이제 뭔가 이것저것 말하지 않는 속세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청산. 태, 형태가 없는 유수 흐르는 물. 값없는 청풍, 돈을 주고 빌리지 않아도 되는 푸른 바람과 임자 없는 영화, 이제 임자가 없으니까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달빛이 있다. 즉 자연에 대해서 이제 어때? 뭔가 속세와 단절된 이미지가 있는 말없는 청산, 태 없는 유수, 사람과 다르지 조용하고 형태가 없고 자유로운, 또 값없는 청풍과 임자 없는 영월은 어때?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라. 자연과 하나가 돼서 늙어가겠다라는 강호가 도가적인 시조지.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자. 대천바다 한가운데 사설시조지. 풍자적이고 비판적인. 자, 대천바다 한가운데 중침, 새침, 바늘 큰 거 작은 게 빠졌는데 연암은 10명 정도 되는 사공들이 근무딘, 끝이 무딘 삿대를 가지고서, 삿대는 이제 뭐야? 이제 배를 이제 그 옛날에 우리 보면은 우리나라 배는 노가 아니야. 알지? 알아? 그 명량 아니? 한산도든 명량이든 노량이든 셋 중에 하나라도 본 사람. 우리나라 배는, 서양의 배는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밀고 가지. 아니면 그 뒤로 밀고 가지. 노 젓는 게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젓는단 말이야. 동그랗게 접으면서 밀어내는 거지. 우리나라 노는 어떻게 돼 있어? 끝이 뭉툭해 그냥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휘젓는 거야. 물고기 꼬리질하듯이. 그래서 실제 판옥선들이 어떻게 돼 있어? 판옥선들이 그 서양의 갤리선 보면은 이렇게 돼서 노가 이렇게 길게 나오잖아. 위에서 보면. 우리나라 판옥선은 어떻게 돼 있어? 옛날에 보면 우리가 배너 같은 영화, 옛날 영화, 갤리선 영화 봐가지고 이제 노를 이렇게 충돌하기 전에 노를 접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밑으로 돼 있는 거다. 위에서 보면 이래.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옆에서 보면 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널빤지를 깔고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 여기 밑에서 노를 좌우로 이렇게 흔드는 거야. 그래서 나아가는 방식이야. 기본적으로 배 자체가. 이걸 삿대라고 해. 그래서 이제 나루토나 이런 데 있는 배도 이제 뒤에서 어떻게 사공이 이게 삿대를 이렇게 휘젓잖아. 노를 옆으로 이렇게 젓는 게 아니지. 이렇게 휘저으면서 가지. 그게 삿대야. 근데 그 삿대가 되게 뭉툭하게 생겼거든. 노처럼 이렇게 얇지도 않고 그냥 뭉툭한 통나무 같은 거야. 근데 그 끝에다가 이제 바늘을 이제 꿰어낸다. 바늘귀가 요만한데 이만한 삿대 뭉툭이 끝을 여기다가 뺀다는 말이 있으면 말도 안 되는 말인 거지. 이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어? 개양이 불개양이 이제 뭐 강릉 샘재 앞발 종기나고 뒷발에 뭐 종기난 개 불개미가 호랑이를 허리를 물어가지고서는 샘재를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똑같은 그런 비슷한 형태들이 많아. 이런 시조 형태들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말을 앞에다가 해놓고 그래가지고 나의 이마니마 온놈이 말을 하여도 님이 짐작하소서. 요 부분은 다 똑같아. 요런 시리즈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앞에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놓고서 어때? 임금이여 여러 사람들이 모함하는 말을 하여도 님이 짐작해서 들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님한테 이제 당부를 하는 이제 참아 남을 이제 억울하게 이제 모함하는 말에 대해서 잘 가려들으십시오 하는 당부하는 시인 거지. 또 뒤로 가보자. 자, 서경덕은 우리 옛날에 이거 기억나? 시조 중에 연정가 계열이나 연군가 계열 구분하는 방법 얘기했었지. 뭐였니? 연정가는 주로 누가 써? 여성 작가. 사실 우리나라 여성 작가 중에서는 양반 사대부 같으면 보통 뭐를 써? 뒤에 당이나 헌자를 쓰지. 그 집에 머무는. 그래서 보통 이름을 안 붙이고 어때? 뭐 사임당 해가지고 사임당 신씨, 난설원 허씨, 그래서 허난설원 신사임당이 되는 거잖아. 원래 여름 작가 이름들 같은 경우에는 당이나 헌이 붙으면 사대부인 거고
랑장이 같은 게 붙으면 어때? 이게 기생인 거지. 이거 사대부 여인이고 이게 기생. 근데 어차피 시조에서는 사대부 여인들은 시조 안 썼어. 한시지였지. 그래가지고 어때? 보통은 여성 시조 작가 중에 랑장으로 끝나는 애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중인 가객들 있잖아. 기억나? 세 사람. 우리나라 시조 책을 다 정리한 사람. 누구였니? 김천택. 김천택, 김수장, 한 사람 누구야? 박효관. 이 사람들 나오면 대체로 다 그냥 임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다 뭐야? 입만 나오면 그냥 연정가 계열로 봐. 연금가가 아니라. 근데 간혹 김천택이나 이런 사람들 시중에서 임금이라고 명시하는 경우에는 그냥 연금가로 봐.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에 누가 들어가? 뭐 작자미상도 들어가겠지만 작자미상은 어차피 연정가 계열로 보는데 플러스 서경덕이 들어가. 서경덕은 사실 되게 유학자잖아. 유명한. 근데 벼슬길에 나가진 않았지. 그리고 황진이의 연인이라고 알려져 있어.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서 님 나오면 서경덕 거는 뭐야? 연금가가 아니라 연정가 계열로 봐. 사랑하는 님에 대한. 나머지 그 외에 양반 사대부들은 대부분 다 뭐야? 연금가 계열. 그러니까 님이 나오면은 양반 사대부가 작가다 그러면 임금에 대한 충성,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 거고 나머지 여성 작가나 중인 가객 작자 이상 내지는 서경덕이 나오면은 연정가 계열이라고 봐. 이해되지? 자, 특히나 이게 내용 자체가 보면은 마음이 어린이, 어리석다는 거지. 마음이 어리석어서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만중운산, 구름으로 가득 찬 산에 어느 님이 오래만. 여기서 이것 때문에도 이제 임금이 안 돼. 왜? 임금이 찾아오겠어. 말이 안 되잖아. 임금이 이제 산 속에 있는 날이 찾아올 리 없으니까. 그래서 연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긴가, 행여님이 찾아왔는가 하노라. 그래서 연인이 찾아왔는가, 이제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시조인 거지. 됐지? 또 뒤로 가보자. 72페이지 연심어시를 뽑아. 자, 연을 심어서 연꽃을 심어서 그걸로 실을 뽑아서 그 실로 녹곤을 비비어 걸었다가 님과의 사랑이 그쳐갈 때 찬찬 감아 메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마음을 맺었으니 이거를 끊어지지 않게끔 잊고 싶다라는 거지. 그래서 임과의 사랑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그냥 쭉 적어놓은 거지.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려고. 73페이지 한번 보자. 이것도 연정가 계열이지. 지금 보면 서경덕 것도 연정가, 이거 두 개 다 연정가야.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라도 지척이요. 이거 무슨 뜻이야? 마음이 가까우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까운 사람이고,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천리이면 가까운 사이라도 먼 사이와 같다 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가까이 지내도 이제 어때? 마음이 가깝지 않으면 멀리 있는 사이인 거고, 멀리 있어도 서로 친하게 지내면 가까운 사이다. 우리는 각각 존재해 어디에? 천리거리에 존재하지만 지척인간으로 어때? 사이가 좋다. 그만큼 가까운 사이다. 라면서 임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는 내용인 거지. 됐지? 그 뒤로 가보자. 77페이지 가슴의 구멍을 정스럽게 뚫고. 자, 가슴의 구멍을 정스럽게 뚫고 요거는 이제 어떤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는데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 가지고 그 극단적인 상황도 괜찮지만 님과 이별하라면 못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그래서 가슴의 구멍을 둥그렇게 뚫고 왼쪽으로 꼰 새끼를 길게 너슷너슷 꼬아서 그 가슴의 구멍에다 새끼줄을 넣고 좌우에서 잡아당겨서 계속 이렇게 어때? 왔다 갔다 해도 그러면 되게 고통스러울 거 아니야. 실제로 그러면 불가능한 상황인 거지. 사실 그러면 죽을 거 아니야.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근데 그거는 견딜 수 있어. 나나 남이나 다 견딜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는 어때?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극단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한 건 뭐다? 님과 이별하고 살라고 하면은 못 살리라. 여의다라는 게 뭐였어? 이별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다. 아니면 딸을 시집 보내다. 세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했지. 여기서 이별하다. 보통 모전시가에서 거의 이별하다 의미로 많이 쓰이지. 자, 여기까지 됐고. 자, 뒤로 가보자.
단독 강화는 현대 소설인데 한번 읽어봐. 어렵지 않아. 이제 전쟁 중에 이제 북한이랑 남한 병사가 만나가지고 단독 강화라는 건 뭐야? 어떤 동맹국끼리 서로 싸울 때 동맹. 근데 어느 한 동맹국이 얘네들이랑 그 사전에 얘기 없이 단독으로 이 휴전협상 맺는 거를 이제 단독 강화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북한 남한 병사 단둘이서 잠시 휴전하자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단독 강화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요거는 한번 전문 읽어보면 어렵지 않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자. 만복사적 포기. 만복사적 포기는 버전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이거는 수능특강 요번에 실린 거 버전으로 실어줘서 2020년 그리고 2024년에 실린 버전이 민음사에서 나온 만복사적 포기 버전이 실렸거든. 2017년까지는 다른 버전이 실렸었어. 근데 수능특강에서 2020년 이후에는 그 김시습 금오신화 계열들이 실릴 때 민음사 걸 쓰더라고. 그래서 민음사 걸로 다시 타이핑해가지고 넣어줬어. 그래서 수능특강이랑 완전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일치하는 버전이니까 그냥 보시면 쭉 한번 읽어봐. 그래서 거의 현대어 버전으로 되어 있는 버전으로 실려있어. 주석도 거의 안 달린 현대어 버전이야. 민음사 버전.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주석이 많이 달린 버전이었는데 니네가 이제 너무 읽기 힘들었잖아. 버전 소설을. 그래서 최근에는 추세가 현대어 버전이 있으면, 그러니까 수능특강 그 실는 추세가 이래. 현대어 버전이 있으면 최대한 현대어 버전으로 실어준다. 대신에 지금 번역되어 있는 버전이 적어도 서울대 국문과 출신이거나 서울대 국문과 대학원에 나와서 교수 정도 한 사람들이 번역해 놓은 버전으로 항상 실어. 그래서 최근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번역된 현대어 버전에 공신력 있는 작가가 번역한 버전으로 실어주는데 이 금오신화 계열은 민음사에서 거기 보면은 아예 안 써놨네. 이지영과 누군가가 번역한 그 버전으로 이제 실려놨어. 그래서 그 버전이야. 자, 금오신화는 뭐니? 뭐가 금오신화야? 이생규 장군도 금오신화에 그치, 들어가 있는 이생규 거죠? 장면도 금오신화지. 자, 보자. 김시습이 있었지. 김시습은 뭐 한 사람? 생육신 중, 생육신 중에 한 사람이지. 유명한 일화가 이제 세종 때 이제 어때 천재로 소문이 나서 세종이 글을 지어보라고 하니까 정말 잘 지어. 그래서 너한테 상을 줘야 되겠다고 또 한 번 시험을 하지. 비단 10개를 내려주는데 어린애가 이걸 어떻게 가져가나 했더니 어떻게 비단을 다 풀어가지고 한쪽 끝과 한쪽 끝을 묶은 다음에 허리에 감고서 끌고 가. 그건 비단 다 망가졌을 거 아니야. 빡빡하게 끌고 가. 하여튼 뭐 그런 천재였대. 김시습은 이제 세조가 집권한 뒤로 어때 정치에 대한 어떤 뭐 벼슬길에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 단념하고 인생무상을 느끼면서 금오신화를 찍었는데 금오신화에 오는 숫자 5자가 아니야. 근데 지금 전해지는 건 나머지는 다 유실되고 몇 가지만 전해져? 5가지만 전해져. 그래서 이제 금오신화라고 그러는데 중국의 전등설화 같은 거에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되게 전부 다 특징이 어때? 인생무상과 그 다음에 전기적. 전기적이라는 건 뭐야? 환상적이라는 건 우리 전기적이라는 건 두 가지 글자가 있지. 기이하게 글자 쓰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야? 기록하게 글자 쓰는 경우 있지. 기록하게 글자 쓰는 건 뭐야? 위인전적인 거고 기이하게 글자 쓰면 어때? 환상적 모티프? 응? 환상적인 환상적인 거. 실제 일어나기 힘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기록하기 글자 위인전 형태가 아니라 전기적인 거는 기이하게 글자. 사실 홍길동전 같은 경우에는 전기적이면서 전기적이야. 왜 인물의 일대기를 다 나타났고 그 다음에 또 어때? 기이한 이야기도 하니까. 전기적이라고 나오면 그게 두 가지 중에 뭔지 한번 생각해봐야 돼. 전기라는 단어 자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한자와 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오신화에 실린 작품들이 가장 유명한 건 뭐야, 사실? 이생규장전이지. 이생규장전은 뭐야? 이생, 이씨 생원이 규장, 담장을 엿보다가 여인과 사람을 나눠서 사귀게 되는데 얘네도 어때? 3번 만났다 3번 헤어지지. 그리고 맨 마지막은 어때? 죽어서 영혼으로 만나잖아. 죽은 사람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이생규장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명한 게 뭐야? 이거지. 만복사적 포기. 만복사라는 절에서 적포라는 거는 주사위 내지는 뭐 윷 같은 걸로 이제 내기를 한 거야. 부처님 앞에 놓고 제가 던지고 부처님 몫도 내가 던져가지고 내가 이겼으니까 여인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쫄랐는데
이제 여인이 실제 나타나지. 근데 귀신이었지. 그래서 귀신과 사랑을 나누고 귀신 무덤까지 놀러 가서 돌다가 돌아와서 이제 그 여인과 나중에 이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 거야. 그 다음에 뭐가 많이 나와? 용궁구연록. 용궁구연록은 용궁의 용왕한테 초대를 받아. 이 사람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인데, 그래서 용궁에 있는 건물에 상냥문이라고 해서 대들보를 올릴 때 거기에 이제 쓰는 글이 있어. 이 건물이 잘 되게끔 해달라 이렇게. 그 상냥문 지어주고서 보물 받고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꿈에서 깼는데 실제 그 보물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인간 세상 참 더럽다 그러고서 이제 잠적하는 뭐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많이 실린 작품은 남영구주지인데, 요거는 지금은 나락간 주호민의 이제 염라 관련된 영화 그 신과 함께의 영향을 많이 준 작품이지. 남쪽에 염라가 다스리는 염부라고 불러. 염라가 다스리는 염라대왕의 이제 땅에 가서 거기서 이제 염라대왕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고서는 이 사람이 돌아왔다가 얼마 안 있어서 죽어. 그리고 그 다음번 염라대왕이 돼서 부임을 하는 그런 얘기야. 뭔가 되게 비슷하지. 생각하기에는 모티프가 여기서 났어. 남영구주지. 염라한테 이제 방문을 해서 염라와 이야기를 나누고, 너 나랑 뜻이 되게 비슷해. 네가 2대 염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염라대왕이 되는 이야기야. 여태까지 얘네들은 그래도 수능 EBS 교재 한 번씩은 실리거나 그랬거든. 얘가 제일 많이 실렸고 1, 2, 3, 4 얘만 안 실려. 아, 지우부분. 지우부벽정. 술에 취해가지고 부벽정, 평양에 있는 이제 대동강변에 있는 부벽정에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선녀와 만났다가 이제 놀고서 깨어나는 무슨 그런 얘기야. 한 번도 실린 적이 없지.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공모신화인데, 오자가 숫자 오자는 아니야. 이거 말고 더 있었을 텐데 다 유실되고 이 5가지만 지금 남아있는 거지. 원래 한문 소설이다. 한문 소설이어서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실리는 거야. 그래서 고어가 많이 안 나와서 오히려 이게 나오면 읽기 쉬울 거야. 왜? 지금 이 버전이 너무 현대어 버전이잖아. 그리고 한글 버전이 없어. 보통 한글 버전 실려있는 게 더 힘들지. 우리 봐봐. 고전시가 보면 한시가 어려워? 한시는 한글로 나오잖아. 현대어. 오히려 어때? 고어로 적혀있는 한글 시가 더 어렵지. 고전시가 이런 거. 사민곡, 송민곡 이런 게 왜? 고어로 그대로 실리니까. 물론 그것도 요즘은 좀 이제 현대어로 약간 바꿔가지고 주기는 하지만,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 호칭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니네 어려운 게 저런 거잖아. 조웅전, 이대공전, 이딴 게 진짜 어렵단 말이야. 길기도 길고, 인물관계도 파악하는 것도 좀 짜증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얘는 사실 보면은 뭐 명확해. 사람 딱 2명 나오지. 양생, 그 다음에 여인, 죽은 여인, 그리고 뭐 나머지는 다 주변 인물들이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려울 게 없는 소설이야. 그래서 읽어보면 되고,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테스트를 보자.